아까 용덕 교무가 그런 말씀하셨죠. 대종사님이 개교표 그리고 변혁적 충도주의에 상통하는 어떤 교법을 내셨는데 동시에 이분은 이것을 이루도록 하는 작업을 하셨다. 대각을 하시면 큰 깨달음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대종사 칭송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소태산 선생도 배력적 충돌주의 비슷한 말씀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자만하고 끝날 우려가 있는데 이걸 이루는 방법까지 제시하신 게 소태산의 특징인 것 같아요.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방법을 제시하셨죠. 순 선생도 그렇고 해월 선생도 그렇고 그 이루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그 대목을 좀 부연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?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숭배에만 그치면 안 된다.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사실 모든 종교를 시작하신 그런 교조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그 목적이 그 숭배받는 게 아니라 다만 진리의 일을 하실 뿐이지. 그래서 원불교 그 법당에 들어가면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당신을 봉안한 게 아니라 일원상을 봉안을 하셨고 소태산 대종사 그 사진을 이렇게 옆에 주로 두는데 그것도 이제 후래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이게 대종사님께서는 정말로 그 진리를 그 드러내는 게 목적이셨지 당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스승으로서 열애로서 깊이 믿고 존중을 하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상화로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본이랑 안 맞겠다. 그래서 계속 그 본의에 대해서 곱씹고 우리가 그 소태산 대종사의 그 정신 그것을 이제 근원을 채받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갈 좀 생명력 있는 종교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루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내놓고 가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거 용덕교부 네. 하신 말씀이에요. 아 그래요? 지금 네 그래서 한반도의 이런 개벽이라는 굉장히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뭐 수은 선생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이제 증산 선생님께서 좀 다져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불교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수은 선생님하고 증산 선생님께서는 조금 그 조직화시키고 좀 제도적으로 이걸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 소태산 대종스님의 특징은 이제 그 개벽을 이제 이어가시되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조직을 이렇게 남기고 가셨다. 그래서 이런 뭐 수은 선생이야 공생이라 그러죠. 공적인 활동을 하신 게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. 거기다 차명을 당하셨으니까 조직을 제대로 못한 걸 가지고 뭐 길게 말할 여지는 아닌데 그리고 해월 선생은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접주 제도를 다시 부활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조직을 그러면 언더 조직을 만들고 다니셨어요. 도발이 치면서 그러나 수배자로 도피 생활을 하는 분이었고 뭐 내놓고 뭐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합법적인 종교가 된 천도교에서는 어떤 조직으로서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런 건 더 연구해 볼 여지가 있고요. 증산 선생은 조직에 관심이 없었어요.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 너도 나도 내가 뭐 수제자다 후계자다 해가지고 조직이 여러 개 생겨버렸잖아요. 또 어떻게 보면 증산 선생의 책임이라면 책임이지만은 그분이 그런 난립된 조직을 만들지는 아니었고 오히려 조직을 중시하지 않으셨던 분 같아요. 나는 깊이 모르지만 그런데 반해서 대종사께서 교단을 먼저 만드시고 또 지키고 키우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셨고 그걸 이어받은 정산종사도 교단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해오셨는데 그래서 어떤 교단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일이고 또 하나는 이런 변혁적 중도주의든 뭐든 그 소태산의 개벽 사상이
실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또 하는 것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공부법을 자세하게 제시했잖아요. 그걸 더 간략히 말하면 사막이죠. 사막. 사막이라는 게 물론 구불교에도 있지만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막은 또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.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면 성업 공부를 열심히 해서 3대력을 갖춰서 나가라. 여기까지 가셨고 그 3대력을 갖추는 방법을 제시했다. 난 그 얘기가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막 공부가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실천하기 위한 방안도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연마를 하셨고, 그게 훈련법과 이제 교화단이라는 그 어떤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? 원불교에는 훈련법이라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, 상시 훈련이라고 해서 항상 누구나 생활 속에서 사막을 수행할 수 있는 공부법을 이제 상시 훈련법이라고 하고, 옛날에 이제 불가에서 동안거 하한거 하듯이 어떤 훈련원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것을 이제 정기 훈련법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상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정기 훈련에 들어갔다가 뭐 이런 삶의 사이클을 연마를 하셨고, 공부를 이제 혼자 하긴 좀 힘드니까 교화단이라는 그런 조직을 연마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는 그런 조직까지 연마를 하셨고,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사막 수행이라는 그런 공부법도 마련을 하셨지만 이것이 대규모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훈련법이라는 제도,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조직, 교화단,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마를 하셨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,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마련을 많이 해놓고 가셨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의 과제는 그걸 어떻게 정말로 그 뜻에 걸맞게 실현을 할 것인가,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게 개교의 동기에서는 사실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그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일체 생명을 인도하겠다 하는 그 큰 두 가지 틀에서 이미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어떤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 지향점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원래 이제 이영덕 교무께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,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아주 거기를 못 가봤으니까 내가 상기시켜 드리는데, 우선 소태산께서 식민지 시대지만은 분단 시대는 아니든, 분단이라는 건 없는 시대에 변혁적 중도주의에 해당하는 사상을 개진하셨다라고 하면은, 그때 이제 변혁은 성격이 다르죠. 그건 일제 식민지 체제의 변혁, 다시 말하면 민족의 독립. 그렇게 일제강점기로까지 소급해서 변혁적 중도주의,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게 원래 분단 체제 속에 남한의 실천 노선으로 이게 좀 제출된 개념인데, 일제시대로 소급 적용할 때 어떤 손질이 더 필요한 건지 그게 하나 있고요. 또 그렇게 한다 그럴 때 나는 이제 소태산 개벽사상하고 변혁적 중도주의를 연결시키면서 그런 발상을 처음 했는데, 그 후에는 일제시대에도 소급해서 변혁적 중도주의 개념을 좀 확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아까 말씀하신 어디가 중도면 어째서 변혁인가 해서 그 얘기를 했죠.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도 열거를 한 바 있는데, 영덕교문은 이제 이걸 또 더 확장해가지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도 해당하는 할 수 있는 얘기다 하는데, 그건 이제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. 우선 시간적으로도 자본주의 체제라는 건 우리 일제시대보다도 더 오래된 체제이고, 공간적으로는 세계 전체를 거의 망라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야 될지, 또 그렇게 해서 과연 쓸모 있는 개념이 나올지, 그런 건 이제 따로 검토할 문제고, 근데 그 전에 일제강점기로 소급하는 문제를 두고
내가 그 완벽한 명단은 아니지만은 완성된 명단은 아니지만은 몇 분을 얘기했잖아요. 거기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 전에 이런 분은 뭐 거기 들어가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든가 또는 왜 이분은 빠졌냐 싶은 분 있다면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저도 거기까지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이렇게 접한 적은 많이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 뺐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책 중에 안창호 선생님의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렇게 어떤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다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어떤 접한 거는 안창호 선생님의 글이 처음이었는데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교법의 그 연결점이 확인되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. 이제 그 얘기를 청년 공부길 직전에 녹화한 강경석 평론가의 대담에서 다뤘죠. 왜냐하면 그분이 창비에서 낸 한국 서상선의 안창호 편을 엮은 분이니까.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야말로 일제강점기로 변혁적 중도주의 개념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러면은 도산 선생이야말로 당연히 들어갈 할 뿐이다. 에 대해서는 둘이 우리 강 선생하고 나오고 합의를 받고 또 도산은 소태산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. 예, 그 실시품에 나오는 두 분의 만남 얘기도 있고.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나는 물론 도산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도산 선생이 들어가는 뭐 아주 확실하다고 보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개별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분이 들어가는 게 맞나 각자가 좀 생각해보는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명단에서 왜 이분은 빠졌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지난번 강 선생이 지적한 분이 하나 있죠. 기억나세요? 의암 손병희 선생, 3.1운동을 주도하신 분이고 천도계를 만드신 분이고 동학의 3대 교주 때는 의암 선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난 그 강 선생 얘기에 동의를 했죠. 물론 이제 더 소급하면은 수은 선생도 그런 면모가 있어요. 변혁적 중도주의 면모가. 이분은 엄청난 그 개벽 세상을 얘기하시면서도 이게 이제 무의 이하로 된다.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. 무의 이하로 된다는 거는 사람이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니까 그게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에 따른 변혁이 지향하셨다는 점이 있고 실제로 이분이 그 동경대전에 있는 글 중에 탄 도유 심급이라는 글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도유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교우들이죠. 그 교도들이 마음이 너무 급한 것을 한탄하노라 하는 말씀이니까 수은 선생이 그런 엄청난 그 혁명적인 메시지를 받고 나서 빨리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서두르는 제자들 보면서 그러지 말아라. 그야말로 이소성대로 해야 되고 무의이하로 되는 걸 돼야지. 무의이하로 한다는 게 그게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사형수가 된 최재우 선생이나 최시영 선생이나 다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. 멀리 소급해 가면은. 그러나 이제 이걸 조금 더 변혁적 중도주의 또는 후천 개벽 사상을 더 구체화해서 생각하면은 개벽 사상하고 개화 사상의 만남이 중요해요. 원불교 그러니까 소천 선생은 처음부터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개벽을 추구한 분 아니에요? 그러니까 동학에서는 개화를 거부한 건 아니지만은 그 서학에서 배울 거 배우고 뭐 이런 생각했지만은 개벽 사상하고 개화 사상의 본격적인 영합을 시도한 분은 의암 선생인 것 같아요. 손병희 선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멀리 소급하면은 19세기에 수은 선생까지 갈 수 있지만은 내가 20세기의 사상가 중에서 제시했던 그 명단에 손병희 선생은 아주 중요하게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